그날의 추억, 그놈 목소리, 아이들. 혹시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사건, 그리고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우리나라의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살인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들입니다. 이 영화들 외에도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재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3편의 영화와 이 영화에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모두 실제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지만 엔딩이 다르다는 겁니다. 앞서 3편의 영화는 범인을 잡지 못한 걸로 영화가 끝나지만 영화 재심에서는 진짜 범인을 잡게 되는데요. 영화의 엔딩을 각색한 게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엔딩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약촌 오거리 사건만 엔딩이 다를 수 있었던 데는 6살 꼬마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황산을 뒤집어 쓰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꼬마 태환이, 그리고 태환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5년간 고군분투했던 부모의 간절함과 절박함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켰는데요. 덕분에 또 다른 태환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1명, 2명 밝혀지는 미제 살인 사건의 범인들. 오늘은 이들을 단죄할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환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럴 땐 이런 법. 1999년 5월 20일 오후 대구의 어느 골목길에서 발생한 의문의 황산 테러 사건. 피해자는 불과 6살짜리 어린이였다. 정체 모를 한 남성이 강제로 입을 벌리고 쏟아부은 고농도의 황산은 아이의 얼굴과 몸, 장기까지 녹여버렸고 49일간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끝내 숨지고 말았다. 사건 발생 15년. 이 사건은 안타까움만 남긴 채 공소시효의 보호막 뒤로 사라졌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공소시효라는 그 제도에 맡겨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면 이거는 부모로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2015년 7월 31일 공포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안이의 죽음은 또 다른 태안이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 끝나지 않은 범인과의 숨바꼭질. 공소시효에 관한 모든 법, 이럴 땐 이런 법에서 알아보자.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환이법입니다. 2015년 7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전체 20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됐는데요. 이처럼 많은 이들이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 법으로 정해지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왜 이제야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건지, 왜 그동안은 폐지가 못 된 건지 박병규 변호사 그리고 법제처의 박광균 사무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공소시효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공소시효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려면 현재 국가 형벌권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에서 형벌권 행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형벌권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죄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어떤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그걸 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일단 법률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 그 형사 재판을 받아서 선고를 받아서 어떤 죄에 처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겠죠. 그건 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네. 공소라는 것은 그 재판을 위해서 검사가 이제 기소, 소추, 공소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를 정한 것이 공소시효입니다. 그래서 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게 되면 검사는 더 이상 공소를 할 수 없게 되고요. 따라서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구체적인 공소시효를 따져보면요. 사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현재는 25년, 그리고 무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15년 이런 식으로 해서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에는 10년까지, 그리고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금고인 경우에는 7년, 장기 5년 미만이라면 이제 벌금까지도요. 5년까지 이제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고요. 기타 범죄들은 3년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렇게 개별 형량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소시효가 각 범죄마다 정해져 있다는 건데, 자, 그럼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도 특별한 경우에 있는데요. 네. 최근에 두고 있는 것은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폭력 등에 관한 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기에서요.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강간, 또 강제추행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경우에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좀 예전 사례이긴 한데요. 특별법으로 두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한번 내란죄 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헌정질서 파괴, 내란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둬가지고 그 전직 대통령들을 소추할 수 있도록 그 특별법을 마련해서 한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처벌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소시효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무엇인지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태완이법입니다. 이 태완이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태완이법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졌는데 사실은 예.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된 내용이 이제 태완이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고요. 태완이법, 태완이 사건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1999년 5월경에 대구의 그 골목길에서 당시에 6세이던 그 김태환 군에게 황산 테러가 가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황산 테러가 가해지고 범인을 계속 이렇게 수사를 했지만 근데 이제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수사가 거의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99년에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 7월 7일이 네. 이제 공소시효의 만료일이었는데요. 그때 공소시효가 만료돼 가니까 다시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끝까지 수사하고 기소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통과된 시점이 2015년이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그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인 15년이 만료되기 전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네. 태완이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되게 된 부분이 있죠. 네. 참 이럴 때는 안타까워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참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한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긴 한데요. 자, 이렇게 일단은 현재로서는 태완이 사건은 태완이법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데 앞서 오프닝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3대 미제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리고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는 네. 걸 알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세 가지 사건 이제 하나씩 본다면 먼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사건인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네. 86년 9월 1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목이 절려 살해된 사체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총 10차례 강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건데요. 좀 구체적인 사건 일지를 본다고 하면 첫 사건이 86년 9월 15일에 발생했습니다. 야, 굉장히 오래전의 사건이죠. 네. 예.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91년 4월 3일 끝난 사건인데 범행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사건마다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범행은 91년 4월 3일 당시 형소법에 의한다면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2일에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미제 사건으로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이 있는데요. 91년에 대구에 살던 5명의 초등학생이 개구리 찾으러 갔다가 집을 나섰는데 실종이 되었다가 장장 11년 뒤인 2002년 9월경 인근 부근 야산에서 이렇게 맞아요. 시체로 발견된 사건 다 아실 네. 겁니다. 당시 그 수사본 구성해가지고 대제 수색했지만 행적 찾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11년 지난 다음에야 발견되었고요. 그 사체를 국과수에 검사한 결과 타살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2006년에 완성되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형호 군 유괴 사건의 경우 91년 1월 29일 이형호 군이 유괴되어 3월 13일 한강 근처에서 사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아마 영화 근원 목소리의 모티브가 된 사건으로 아마 다들 보셨을 걸로 아는데 보고 엄청 울었었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범인은 총 44일간 협박전화 50회와 약 10차례의 메모를 남기면서 몸값을 받아내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형사들이 위치를 혼동하는 바람에 범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범인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결국 미제 사건은 끝나서 2006년에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입니다. 네. 정리한다면 개정 형소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2015년 7월 31일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여자인데다가 또 아이를 둔 엄마이다 보니까 특히 이 세 사건은 정말 더욱더 이제 공감이 되고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다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법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예. 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설사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요. 굳이 방법이 있다면 국회가 관련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면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요. 13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 중강간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등의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공소시효를 일괄적으로 다 폐지하지 않고 살인죄만 이렇게 폐지를 하게 된 어떤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개정안에서는 살인죄뿐만 아니라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의 그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규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강간치사, 폭행치사 등 살인의 고의가 없는 범죄까지 공소시효를 폐지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삭제했고 결국 살인죄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있냐 없냐를 또 법원의 판결 기준에 넣은 거군요. 네. 예. 자,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런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두고도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공소시효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건지 또 범죄마다 다른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공소시효에 두는 이유는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증거의 신빙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된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10년, 15년, 20년 지나게 되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부정확해집니다. 예. 그리고 물적 증거도 사실은 또 부정확해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공소시효를 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범인을 잡지 못한 책임을 사실은 국가에 있는 건데 예. 그걸 범인에게만 전가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논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범죄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좀 다른데 범인이 장기간 10년, 15년,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겪는 정신적, 육체적 등등의 불안감, 공포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응보의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취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당한 기간 기소되지 않고 지냄으로써 형성된 현재의 사실 상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4가지 근거에 의해서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공소시효가 또 왜 필요한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예. 생각은 공소시효는 아예 없애자고 하긴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대해서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제정된 태완이법 성과를 속속 내고 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의 범인들이 속속 잡히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안이법, 즉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이 시행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게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네. 태안이법 적용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예. 2001년 2월 4일 나주시 드들강에서 17세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강도 살인으로 복역 중인 김모 씨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했습니다. 예. 그러나 증거 부족으로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해서 미제 사건으로 보류된 상태에 있다가 태안이법 시행으로 2016년 2월 다시 검경이 재수사해서 예. 증거 보완해서 결국 2016년 8월 5일 강간살인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저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재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간이 네. 한참이나 지나서. 이런 거는 어디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재수사 결정은 당연히 수사기관이 검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미제 사건을 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뭐 중요한 증거가 발생되거나 그런 경우에 뭐 담당 경찰이나 이때 검사한테 이렇게 올리게 되면 검사들이 이거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재수할 수 있다 판단이 되면 재수사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약촌 오거리 사건이 있는데요. 2000년 8월 10일 날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 기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최초의 목격자가
실제로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형을 받고 복역한 사건이었습니다. 2003년경에 그 진범으로 보이는 김모 씨가 검거되긴 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태안이법이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최근 2013년에 재심을 청구해서 최 씨가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태안이법 이후로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 2016년 11월 17일 긴급 체포해서 구속 그리고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정말 태완이법이 많은 성과를 냈네요. 네, 성과를 내고 앞으로도 많은 예.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태완이법이 실제 범죄자들에게도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영향을 미칠까요?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 기간 동안에 사실은 뭐 예전에는 15년, 최고가 15년밖에 안 됐고 2007년 개정 후 20년 늘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 살인죄나 중대범죄는 시효가 없기 때문에 평생을 버텨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최근 들어서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믹스가 되면서 아마 범인들이 이제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법이 바뀌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미제 살인 사건의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태완이법의 정작 태완이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몸에 부어진 게 무엇인지, 왜 앞이 안 보이고 온몸이 뜨거웠는지 과연 알 수 있었을까요?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형벌 불소급의 원칙으로 인해서 이런 잔인한 범죄의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모든 공소시효가 폐지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흉악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태완이 사건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게만 다가오는 생활법령을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 보시죠. 언제나 화목한 왕자상신의 가족. 여보, 요즘 날씨도 좋은데 우리 여행 갈까? 정말? 어디로 갈 건데? 글쎄, 당신이랑 규리가 한번 정해봐. 벌써부터 설레네. 어딜 가야 하나?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계획했던 왕자상씨. 하지만 갑자기 주말에 특근이 잡혀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네, 행복여행입니다. 예, 저 얼마 전에 예약한 왕자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고객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정이 생겨서 여행을 못 가게 돼서 예약한 상품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상품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여행을 못 가도 돈은 그냥 다 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직 5일이나 남았는데 취소가 안 돼요? 네, 고객님. 저희 회사 규칙상 환불 받으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가 사정이 생겨 5일 전 여행 상품을 취소하려는 왕자상 씨의 가족. 과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여행 갈 때 보통은 미리 계획을 짜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여행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여행 날짜가 다가왔을 때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자 개인의 사정으로 여행 상품을 취소했을 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문제였는데요. 사무관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행 계약이 이제 요즘에는 여행 계약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민법에서는 여행 계약을 소위 말하는 전형 계약이라 그래서 딱 정형화된 계약으로 정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민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종전까지는 처리를 해왔었는데 2015년에 개정이 되면서 민법에 전형 계약으로 여행 계약이라는 파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배상해야 될 손해가 얼마냐를 꼭 얼마다라고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소비자원에서 정한 소비자 해결 분쟁 기준이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기준은 이제 숙박을 하지 않는 당일 국내 여행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행 개시되기 3일 전까지 이제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개시하기 이틀 전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불했던 요금의 10%가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고요. 여행 개시 하루 전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불한 요금의 20%까지가 손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에 취소하거나 소위 노쇼라고 하는데 여행 당일에 연락이 없이 불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요금의 30%가 여행사 측에 발생한 손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그 왕자상 씨는 5일 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액을 배상받으면서 계약을 돌려받으면서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취소를 했다면 뭐 어느 정도 금액, 퍼센트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환불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자,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법이 새롭게 바뀌었나요? 네, 자세한 내용은 만화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나눔의 정석. 오늘도 기부식품이 많네요. 네, 나누면 기쁘잖아요. 오늘도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왔네. 응, 하지만 우리 식품들은 유통기한이 짧아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될 시간이 부족해. 혹시 이러다 우리 버려지는 거 아님? 그렇게 되면 귀중한 주인에게 면목이 없네. 그런데 독거노인 같은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 식품뿐일까? 그럼 뭐가 있을까? 맞아. 그러고 보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 말고도 유통기한이 탄력적인 생활용품은 어떨까? 그래, 맞아. 우리 식품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그렇다면 그래서 앞으로는 휴지나 세제, 기저귀 같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도 기증받아 더 많은 친구가 이곳으로 온다는군. 우와,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온다니 왠지 설레는데? 며칠 후. 저기 봐! 새로운 물품들이 왔다! 어떤 친구들인지 무척 궁금한데? 안녕, 반가워. 어서 와. 이곳에 온 걸 환영해. 빵이로구나. 잘 부탁해. 근데 넌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데? 헐, 벌써? 어떡하니. 이제 금방 만났는데 아쉽다. 지난번 방송에서 아마 소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식품기부 활성화 등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네. 식품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걸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법인데요. 이 법이 식품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먹을 것만 필요하지 않고 소위 생활용품, 씻는다든지 또 그 세면용품 같은 다양한 용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활성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가가 이런 것을 좀 장려해서 이렇게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게 돼서요. 법 제명 자체를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등을 넣었군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식품 등 기부 활성화하면 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한다고 그렇죠. 이제 법령을 예. 할 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제명을 개정했고요. 그 기부 대상 자체도 식품으로 한정을 하지 않고 생활용품으로 좀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가가 기부를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자유로운 영역인데 네. 국가가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부를 했을 때 좀 책임을 경감해 준다든지 지난 방송에서 소개가 됐지만 네. 또 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또 재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 내용은 식품 외에도 여러 가지 기부 물품이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이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법이 개정되면서 또 좋은 문화를 많이 확산시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네요. 생활용품도 기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정말 좋은 법 개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보면요, 이사할 때 받았던 휴지나 이런 게 정말 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런 물건들 집에 방치하지만 마시고요. 이렇게 기부를 하면 절약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이웃들도 도울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태환이의 가족들은 죽음과 사투를 벌이던 태환이와 마지막 약속을 했습니다. 태환이를 아프게 한 아저씨를 꼭 잡아서 혼내주겠다고. 하지만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괴롭기만 합니다. 비록 태환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됐지만 태환이 부모님이 태환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 또 다른 억울한 태환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속속 해결된다면 우리 태환이의 억울함도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을까요?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